우주는 더 이상 미래의 공간이 아닙니다. 이미 가장 조용한 전장이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상공 600km에서는 수백 개의 위성이 서로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보고 있다고 믿었던 그 공간에서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국은 확신했습니다. 이곳만큼은 절대 들키지 않는다고. 위성 궤도도 계산했고, 촬영 시간도 피했고, 산 아래 40m까지 숨겼습니다. 미국도 몰랐고, 유럽도 확신하지 못했고, 중국 스스로도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위성은 달랐습니다. 사진을 찍지 않았고, 밤과 구름을 신경 쓰지 않았으며, 땅 위가 아니라 땅 아래를 봤습니다. 그 위성은 미국 것도 중국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세계의 계산이 전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는 이미 조용한 전장이었다. 국제안보회의실의 공기는 늘 차가웠습니다. 그곳에서는 감정보다 데이터가, 수사보다 수치가 우선이었죠. 저는 15년간 그 회의실을 드나들며 같은 전제로 분석을 시작해왔습니다. 우주 정보의 중심축은 미국, 그 다음이 중국과 유럽연합, 대한민국은 언제나 신흥 참여자 정도로 분류됐습니다. 기술은 있지만 경험이 부족하고, 위성은 쏘아 올리지만 핵심 정보는 여전히 동맹국에 의존하는 나라. 그게 제가 알던 한국의 위치였습니다. 그 인식이 산산이 부서진 건 단 한 장의 레이더 분석 보고서를 본 순간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사진이 없었어요. 대신 수치와 파형, 그리고 지하 구조를 암시하는 밀도 변화 그래프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저는 먼저 데이터의 정확성을 의심했습니다. 이런 해상도, 이런 깊이의 분석은 미국 국가정찰국이나 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데이터의 출처를 확인했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다시 한번 눈을 비볐습니다. 대한민국. 처음엔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증 코드를 따라가자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합성개구 레이더 위성, 독자 개발한 영상 처리 알고리즘, 그리고 3개월간 축적된 연속 관측 데이터. 이건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단독으로 생산한 정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질서가 바뀌는 신호라는 것을요. 회의실 밖으로 나왔을 때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한국이 이런 능력을 갖췄다는 건 동아시아의 정보 균형이 완전히 재편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중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미국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까요? 질문은 꼬리를 물었고 답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중국 서부 산악지대, 북위 37도 지점. 지표면은 평범한 암석층으로 보였지만 지하 30m에서 40m 사이에서는 일정한 열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자연 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규칙성. 이것은 구조물이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정교하게 은폐된 구조물. 누군가는 들키지 말아야 할 것을 들킨 겁니다. 저는 곧바로 유럽 안보 분석 기관의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한국 위성이 그런 걸 잡았다고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내주자 30분 만에 답이 왔습니다. 이건 진짜라고, 검증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주는 이미 조용한 전장이었고, 한국은 그 전장에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고 있었으니까요. 제안장 완성되었습니다. 약 2000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응오전 1222제 2장.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이 드러났을 때. 중국 서부의 산악지대는 오랫동안 완벽한 사각지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해발 4000m가 넘는 고원, 사시사철 구름에 덮인 봉우리들. 그리고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는 군사 통제 구역. 광학 위성으로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어요. 구름이 걷히는 날은 1년에 20번도 채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려웠죠. 미국의 키올 시리즈 정찰 위성조차 이 지역에서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곳을 선택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는 전략. 외국의 감시망은 늘 그 산맥 앞에서 멈췄고 정보기관들은 간접 증거만으로 추정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저 역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불완전한 정보만을 다뤄왔습니다. 뭔가 있다는 건 알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죠. 하지만 한국의 위성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사진이 아닌 전파, 표면이 아닌 지하,
순간이 아닌 시간의 변화를 읽어냈어요. 합성개구 레이더는 구름을 투과했고 밤낮을 가리지 않았으며 지표면 아래의 밀도 차이까지 감지했습니다. 한국 연구팀은 석 달 동안 같은 지점을 반복 촬영했어요. 매주 2번씩 정확히 같은 각도에서요. 데이터가 쌓이자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지표면의 온도는 외부 기온을 따라 변했지만 지하 30m에서 40m 구간은 달랐어요. 섭씨 15도에서 18도 사이를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자연 상태라면 불가능한 안정성이었죠. 게다가 특정 시간대에는 미세한 온도 상승이 감지됐어요. 주기는 6시간. 이건 교대 근무 패턴과 일치했습니다. 저는 한국 측 분석관과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그는 침착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데이터만을 이야기했죠. 지하 구조물의 추정 규모는 동서로 200m, 남북으로 150m, 깊이는 최소 50m 이상, 환기 시스템으로 보이는 열 배출구가 3곳에서 확인됐고, 지하수 유입 흔적도 포착됐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단순 저장 시설이 아니었어요. 작전 통제 시설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민감한 용도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확신하느냐고요.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치는 명확했고 패턴은 반복됐으며 검증은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니까요. 이것은 자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의도가 만든 구조물이었어요. 회의를 마치고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숨겨진 것을 찾아내는 나라가 됐다는 것. 그리고 그 능력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인내와 데이터 해석 능력의 결합이었다는 것. 중국은 아직 모를 겁니다. 자신들이 들켰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제도장 완성되었습니다. 약 2000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8장까지 다 써줘. 오전 1224제 3장. 한국이 선택한 기술의 방향. 미국은 여전히 광학 중심이었습니다. 초고해상도 카메라, 다분광 센서, 실시간 영상 전송 시스템.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력으로 지상의 번호판까지 읽어낼 수 있었죠. 중국은 다른 방식을 택했어요. 위성의 숫자로 압박했습니다. 100개가 넘는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려 지구 전체를 그물망처럼 감시했어요. 유럽은 정밀도와 다자 협력을 강조했고 러시아는 군사 전용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저는 처음 한국의 위성 개발 계획서를 봤을 때 의아했어요. 왜 광학이 아닌 레이더에 집중하는지, 왜 위성 숫자를 늘리지 않고 단일 위성의 성능에 투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게 정확히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고해상도 합성개구 레이더, 빠른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 독자 개발한 영상 분석 시스템. 한국이 구축한 건 단순히 좋은 위성이 아니었습니다. 구름도 밤도 위장막도 변수로 두지 않는 설계였어요. 광학 위성이 보는 것을 포착한다면 레이더 위성은 숨겨진 것을 드러냈습니다. 표면 아래의 구조, 시간에 따른 변화, 은폐 시도 자체를 증거로 만드는 기술이었죠.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수석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대전의 본원 건물 3층 회의실에서였어요. 그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선발주자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했다고요. 광학으로는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었고 숫자로는 중국과 경쟁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전천후 감시 능력이었어요. 합성개구 레이더는 구름을 투과합니다. 밤에도 작동하죠. 지표면의 미세한 변화도 감지해요. 한국 연구팀은 여기에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을 결합했습니다. 수천 장의 레이더 이미지를 학습시켜 자연 지형과 인공 구조물을 구분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정확도는 98% 이상이었습니다. 이 기술의 진짜 위력은 시계열 분석에 있었습니다. 같은 지점을 반복 촬영하면서 변화를 추적하는 거예요. 일주일 전과 오늘, 한 달 전과 지금. 미세한 차이가 쌓이면 패턴이 되고 패턴은 의도를 드러냅니다. 중국이 위장막을 설치하는 시간, 철거하는 시간, 그 주기 자체가 정보가 됐어요.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속일 수 없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고요. 광학 위성은 속일 수 있어요. 구름을 이용하거나 위장막을 치거나 촬영 시간을 피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레이더는 다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것을 드러내거든요.
은폐 시도 자체가 증거가 되는 역설이 발생하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우수성이 아니었어요. 전략적 사고의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10년 후를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광학과 숫자 경쟁이 한계에 다다를 때 레이더와 인공지능의 결합이 새로운 기준이 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차이를 중국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제4장. 먼저 반응한 쪽은 중국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중국이 먼저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어떤 발표도 하기 전이었어요. 데이터는 아직 국제사회에 공유되지 않았고 언론도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베이징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첫 신호는 외교 채널에서 왔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갑자기 한국 대사를 소환했어요. 명분은 모호했습니다. 역사 왜곡 문제, 사드 배치 재논에 어업 분쟁 등 평소에도 나오던 이슈들이었죠. 하지만 타이밍이 이상했어요.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경제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통관 절차가 갑자기 지연됐어요.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품 통관이 이틀 늦어졌고 현대자동차의 수출 승인이 보류됐죠. 중국 정부는 일상적인 검역 강화라고 했지만 업계는 다르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동시에 한국 비판 기사를 쏟아냈어요. 한국의 군사 도발, 지역 안정 해치는 행위, 외세와의 부적절한 협력.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어조는 날카로웠습니다.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한국이 선을 넘었다고 썼어요. 어떤 선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요. 저는 이 패턴을 분석하면서 확신했습니다. 이건 항의가 아니라 공포라고요. 중국은 뭔가를 들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본 주체가 한국이라는 사실이 베이징의 계산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봤다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동맹이지만 독자적이고 작지만 예측 불가능했으니까요.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의 내부 문건이 유출됐습니다. 비공식 경로를 통해 제 손에 들어온 문서였어요. 거기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레이더 위성 궤도 추적 기록, 촬영 시간 예측표, 그리고 대응 방안 초안이었죠. 중국은 이미 석 달 전부터 한국 위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문서의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은폐 기술로는 한국의 레이더 위성을 속일 수 없다. 광학 위성용 위장막은 전파 투과를 막지 못하며 지하 시설의 열신호 차단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단기적 해결책 없음. 그들은 이미 패배를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면서 이해했습니다. 왜 중국이 그토록 격렬하게 반응하는지를요. 이건 단순히 정보 하나가 노출된 문제가 아니었어요. 중국의 전략적 은폐 능력 전체가 무력화됐다는 의미였습니다. 서부 산악지대뿐 아니라 남중국해의 인공섬, 티베트의 군사기지, 신장의 시설들. 모든 것이 이제 한국의 눈앞에 드러나 있었으니까요. 베이징의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을 압박해서 데이터 공개를 막거나 최소한 국제사회와의 공유를 지연시키는 것.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어요. 한국은 이미 미국, 일본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압박은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의도를 드러내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미국도 처음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국방부 정보 분석국의 첫 반응은 회의적이었어요. 한국 위성이 그런 수준의 데이터를 생산했다고요? 담당 분석관은 재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데이터의 출처, 수집 방법, 처리 과정을 모두 공개하라고 했죠. 한국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검증 과정은 2주가 걸렸습니다. 미국의 국가정찰국이 동원됐어요. 키올 위성으로 같은 지역을 재촬영했고 국가안보국의 신호정보 분석팀이 추가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한국의 분석이 정확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데이터보다 더 상세했어요. 펜타곤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놀라움이었고 다음엔 당혹감이었죠. 동맹국이 이런 능력을 갖췄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불편한 일이기도 했어요. 정보의 독점이 깨진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한 고위 관계자는 비공식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고요. 유럽은 더 복잡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럽 우주국의 독립분석기관에서 한국 데이터를 검토했어요.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 독일 항공우주센터,
이탈리아 우주국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결론도 동일했어요.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고 분석은 타당하며 한국은 이제 독자적인 우주 정보 생산국이라고요. 하지만 유럽의 불편함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다자 협력을 중시했거든요. 정보는 공유되어야 하고 독점은 위험하다고 믿었죠. 그런데 한국은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냈어요. 협력 요청도 기술 지원도 없이요. 이건 유럽의 우주 전략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간 규모 국가도 독자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다자 협력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일본은 가장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환영한다고 했어요. 한국의 성과는 동북아 안보에 기여한다고 논평했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충격이었습니다. 일본도 정찰위성을 운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상도나 분석 능력에서 한국에 뒤처졌다는 게 확인됐어요. 도쿄의 방위성 회의록이 유출됐습니다. 거기엔 솔직한 평가가 담겨 있었어요. 한국의 레이더 위성 기술은 우리보다 최소 5년 앞서 있다. 데이터 처리 속도는 3배 빠르고 분석 정확도는 20% 높다. 우리는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 일본은 인정하기 싫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공식 논평도 언론 보도도 없었어요. 하지만 모스크바의 우주 전문가들은 바빴습니다. 한국 위성의 궤도 요소를 분석하고 센서 사양을 역추적했죠. 그들이 내린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감시해야 할 대상이라고요. 그제야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는 단계로 올라섰다는 것을요. 더 이상 미국의 데이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됐고, 동맹국의 분석에 의존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스스로 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필요하면 스스로 공개할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의 변화였죠. 제6장. 중국의 계산이 어긋난 이유. 중국은 외국 위성의 궤도를 추적하는 데 수십억 위안을 투자했습니다. 베이징 교회의 우주 감시 센터에는 200명이 넘는 분석관이 상주했어요. 그들의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의 정찰 위성이 언제 중국 상공을 지나가는지 예측하고 민감한 시설들이 촬영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었죠. 이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광학 위성에 대해서는요. 위성이 접근하면 위장막을 설치하고 차량을 이동시키고 인원을 대피시켰어요. 촬영 시간에 맞춰 정확히 움직였습니다. 미국의 키올 위성이 지나갈 때는 특히 철저했죠. 구름이 없는 날엔 더욱 신경 썼고요. 한국 위성도 처음엔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궤도를 추적하고 통과 시간을 계산하고 위장 조치를 취했어요. 중국 분석관들은 한국 위성을 일본 위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위협적이지만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장막을 쳤는데도 한국이 뭔가를 파악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어요. 외교 채널을 통한 간접적인 압박, 언론을 통한 우회적 언급들. 중국 정보 당국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뭘 놓쳤나요? 진실은 석 달 뒤에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레이더 위성은 위장막을 투과했어요. 가시광선이 아니라 전파로 봤으니까요. 헝겊이든 그물이든 플라스틱이든 광학 위성을 속이는 재료들은 레이더 앞에서 투명했습니다. 중국은 쓸모없는 방어막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시계열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은 같은 지점을 반복 촬영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석 달 동안요. 중국이 위장막을 설치하는 시간, 철거하는 시간, 그 주기가 모두 기록됐습니다. 패턴이 드러나자 의도도 드러났어요. 뭔가를 숨기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증거가 됐죠.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제는 명확했어요. 한국의 레이더 위성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전파를 차단하려면 금속 차폐막이 필요한데 그건 너무 무겁고 비싸고 눈에 띄었어요. 지하 시설의 열을 완전히 차단하려면 막대한 냉각 시스템이 필요했고요. 한 참모가 제안했습니다. 한국 위성의 궤도를 방해하면 어떻겠느냐고요. 하지만 그건 우주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은 물론이고 미국의 즉각적인 대응을 불러올 거예요. 중국은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내린 결론은 한심했습니다. 더 깊이 숨기자. 지하 시설을 60m에서 100m로 확장하고 열 배출구를 더 분산시키고 활동 패턴을 불규칙하게 만들자.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요. 중국은 기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한국을 여전히 미국의 그림자 정도로 생각했고, 독자 기술은 제한적일 거라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한국은 이미 중국이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합성 개구레이더 기술, 인공지능 분석, 시계열 데이터 처리. 이 세 가지가 결합되자 중국의 모든 은폐 전략이 무력화됐어요. 베이징은 뒤늦게 자체 레이더 위성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어요. 한국은 10년 동안 이 분야에 집중했고, 그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었으니까요. 중국은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자만의 대가를요. 한국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확보한 직후에도, 검증이 완료된 후에도, 중국의 압박이 시작됐을 때도요.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은 조용했습니다. 언론에 브리핑하지 않았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동맹국들에게조차 전체 그림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이 침묵이 전략이라는 걸 알아차린 건 미국이 먼저였습니다. 국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서울을 방문했어요. 비공식 일정이었죠. 그는 한국 측 인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이런 성과는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한국 측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때가 있다고요. 저는 이 점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를 가진 국가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정보 자체보다 정보를 다루는 태도거든요. 너무 빨리 공개하면 출처와 방법이 노출돼요. 너무 과시하면 상대에게 대응 시간을 주고요. 너무 조용하면 신뢰를 잃습니다. 한국은 그 균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석 달 동안 한국은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중국 서부뿐 아니라 남중국해, 티베트, 신장 위구르 지역까지 촬영 범위를 넓혔어요. 패턴을 분석하고, 교차 검증하고,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단일 증거가 아니라 체계적인 증거 체계를 만들었죠. 그리고 선택적으로 공유했습니다. 미국에는 군사시설 관련 데이터를, 일본에는 해양활동 정보를, 유럽에는 환경 변화 자료를 제공했어요. 각국이 필요로 하는 것만 정확히 줬습니다. 전체 능력은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가치는 충분히 인정받는 전략이었어요. 중국은 이 침묵을 오판했습니다. 한국이 압박에 굴복했다고 생각했어요.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건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죠. 베이징의 일부 강경파는 승리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도발을 저지했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될 순간, 중국이 반박하기 어려운 시점, 동맹국들의 지지를 확보한 상태, 모든 조건이 갖춰지길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였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군사화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을 때였죠. 한국 대표는 조용히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레이더 위성 이미지가 화면에 떴어요. 인공섬의 지하 구조물, 미사일 경납고로 추정되는 시설, 시계열 변화 그래프까지요.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중국 대표는 즉각 반박하려 했지만 한국은 이미 검증 보고서를 배포했어요. 미국 국가정찰국, 유럽우주국,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독립검증 결과까지 첨부했습니다. 중국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공개가 아니었어요. 완벽하게 설계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침묵은 약점이 아니라 힘이었고, 기다림은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계산이었어요. 한국은 정보 강국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보여줬습니다. 이 사건 이후 회의실의 전제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간 15번의 국제안보회의에 참석했어요. 그 모든 회의에서 한국이 언급됐습니다. 동아시아 안보를 논할 때 이제 한국의 데이터 없이는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미국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한국을 정보 수혜자가 아니라 정보 파트너로 대하기 시작했죠. 국가정찰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간의 협력 체계가 구축됐어요. 정기회의, 데이터 교환, 공동 분석 프로젝트까지요. 한미 정보 동맹은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했습니다. 일본은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과거엔 한국의 기술을 가르쳐 주려 했다면 이제는 한국에서 배우려 했어요. 레이더 위성 공동 개발,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공유, 인력 교류 프로그램까지 논의됐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실리를 택한 거였죠. 유럽은 한국을 우주 파트너로 초대했습니다. 유럽 우주국의 공식 협력국 지위를 제안했어요. 갈릴레오 위성항법 시스템 참여, 코페르니쿠스 지구 관측 프로그램 협력,
공동 연구 개발까지요. 한국은 선택할 수 있는 위치가 됐습니다. 중국은 조용히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는 대신 회유하기 시작했어요. 우주 협력 제안, 기술 교류 요청, 공동 프로젝트 논의 등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한국은 신중했어요. 협력하되 핵심 기술은 보호하고 대화하되 원칙은 지켰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엔 미국과 중국이 우주 정보의 양대 축이었다면 이제 한국이 제3의 축으로 자리 잡았어요. 작지만 무시할 수 없고 독자적이지만 협력적인 위치였습니다. 한국의 능력은 계속 발전했습니다. 2년 뒤엔 두 번째 고해상도 레이더 위성이 발사됐고 3년 뒤엔 4기의 초소형 위성 군집이 궤도에 올랐어요. 실시간 지구 감시 체계가 완성됐습니다. 한국은 이제 지구상 어느 지점이든 6시간 이내에 촬영할 수 있게 됐죠. 기술 수출도 시작됐습니다. 중동의 한 국가가 한국산 레이더 위성 도입을 결정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매했어요. 한국은 우주 기술 수출국이 됐습니다. 10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저는 최근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는 가장 큰 위성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조용히 진실을 보는 나라라고요. 크기가 아니라 정확성이, 숫자가 아니라 통찰력이 권력이 되는 시대가 왔다고 썼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한국이 있습니다. 더 이상 정보의 소비자가 아니에요. 보는 나라, 판단하는 나라, 그리고 필요할 때 판을 바꾸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주 질서는 재편됐고 한국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전략이고 정보는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권력이며 한국은 이제 그 권력을 가진 나라라고요. 조용했던 나라가 세상을 바꾸는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됐습니다. 우주에서 그리고 지구에서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국제안보회의를 다니고 있었지만 이제 회의 주제가 달라졌어요. 과거엔 한국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논의했다면 이제는 한국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문장 하나의 차이였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랐죠. 제네바의 한 호텔 회의실이었습니다. 유엔 군축회의 부속 모임이었어요. 참석자는 30여 명. 각국의 우주 정책 담당자들과 정보 분석가들이었죠. 안건은 우주의 군사화 방지였지만 실제 논의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누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였어요. 한국 대표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외교관이었어요. 35살쯤 돼 보였고 영어는 유창했지만 억양에서 한국인임을 알 수 있었죠. 그는 프레젠테이션 첫 장을 띄웠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투명성이 평화를 만든다고요. 그의 논지는 명확했습니다. 과거의 우주 정보는 소수 강대국이 독점했고 그 불균형이 오히려 긴장을 높였다는 거예요. 정보를 가진 쪽은 의심하고 정보가 없는 쪽은 두려워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중간 규모 국가들도 독자적인 감시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고 이건 새로운 가능성을 연다고요. 미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정보가 분산되면 오히려 혼란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각국이 서로 다른 데이터를 내놓으면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된다고 했죠. 한국 대표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한국은 그 체계 구축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중국 대표는 침묵했습니다. 1년 전 같았으면 즉각 반박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한국의 능력은 이미 증명됐고 데이터의 정확성도 검증됐으니까요. 중국은 새로운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대항하기보다는 적응하는 쪽으로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국 대표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호텔 라운지의 조용한 구석 자리였어요. 그는 솔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자리에서 한국은 듣는 역할이었다고 했어요. 강대국들이 결정하면 우리는 따르는 게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제안할 수 있다고, 때로는 주도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계획이냐고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우리는 정보 독점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요. 대신 정보에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필요한 국가들과는 협력하고 국제 규범은 존중하며 기술은 계속 발전시키겠다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전략을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경쟁이 아니었어요.
국제 질서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정의하는 과정이었죠.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나라, 독자적이지만 고립되지 않은 나라, 강하지만 위협적이지 않은 나라. 한국은 그런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뒤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연구원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각국 우주기관과의 협력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회의실에는 국제 공동 프로젝트 일정표가 붙어 있었죠. 수석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요즘 너무 바쁘다고 했습니다. 협력 요청이 쏟아지고 국제회의 초청이 끊이질 않는다고요. 하지만 나쁘지 않다고, 이게 우리가 원하던 거라고 말했어요.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재난 감시 협력이었어요. 한국의 레이더 위성으로 태풍, 홍수, 산사태를 조기에 감지하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었죠. 기술 이전도 포함됐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만 주는 게 아니라 분석 능력까지 키워주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외교였어요. 우주 기술을 통한 연성 권력의 확장이었죠. 한국은 군사 정보로 긴장을 높이는 대신 민간 활용으로 협력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위성은 같지만 쓰임새를 달리한 거예요. 연구원 건물을 나서며 대전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이었죠. 저 위 어딘가에 한국의 위성이 돌고 있을 거예요. 조용히, 꾸준히 지구를 관찰하면서요. 문득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레이더 분석 보고서를 처음 봤을 때의 충격, 한국이 이런 능력을 가졌다는 믿기지 않던 순간.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게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국제 질서의 변곡점이 될 거라는 거요. 이제 저는 압니다.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정확성이고, 숫자가 아니라 신뢰성이며, 독점이 아니라 협력이라는 것을요. 한국은 그 원칙을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올바른 전략과 기술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회의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신흥 우주 강국의 전략적 선택이었어요.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중간 규모 국가들이 어떻게 우주 시대에 대응해야 하는지 분석했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미래의 우주 질서는 소수 강대국의 독점 체제가 아니라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가 될 거라고요. 그 네트워크의 핵심 노드 중 하나가 한국이 될 거라고 썼습니다. 기술력, 신뢰성, 그리고 협력 의지를 모두 갖춘 국가이기 때문이라고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저는 웃었습니다. 15년간 이 분야를 연구했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를 목격한 건 지난 1년이었어요. 한국은 조용히 준비했고 신중하게 공개했으며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교과서적이었죠.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하얗고 부드러운 구름이었어요. 1년 전 중국이 그 구름 뒤에 숨으려 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제 구름은 더 이상 은폐막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레이더는 그걸 투과했고 진실은 드러났으니까요. 비행기가 고도를 높였습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가자 하늘이 더 맑아졌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주도 이렇게 맑아질 거라고요.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고 의심이 신뢰로 바뀌며 긴장이 협력으로 전환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요. 그리고 한국은 그 변화의 중심에 있을 겁니다. 조용했던 나라가 세상을 바꾸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주에서, 그리고 지구에서요. 이제 모두가 듣고 있습니다. 한국이 다음에 무엇을 보여줄지, 어떤 길을 제시할지를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시대. 그 시작점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